자, 그럼 이어서 3주차 세 번째 시간 그 모금에 관련된 그 이론들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로 나중에 좀 충분히 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 팀 토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25분 내서 그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금 환경을 보면요. 어쨌든 모금 환경은 그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어떤 그 원천들, 자료들, 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모금에 대해서 그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모금을 통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준이나 그 다양성 모두가 참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금은 많이 해야 되는데 모금에 대한 어떤 욕구나 다양성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포커싱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모금 환경은 그 자발적으로 그 모금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경제 위기라는 어떤 상황에서는 뭐 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되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된 어떤 기관 수가 굉장히 급증한다는 것이죠. 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고요. 또 그 새로운 영역의 그런 목적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그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접근하는 게 설득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그 수행자들의 성과가 아주 이렇게 그 노출이 되고 오픈이 되고 하면서 서로 잘된 거, 그 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모금에 그 관련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권기금 같이 복권 같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그 모금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기관에서 모금을 나서서 할 수 있는 거에 어떤 시장이 그 일부가 할애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니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 여러 요건들이 모금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서 이제 자원개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비영리 조직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이용료 수입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 충분히 그 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모금이라는 그 새로운 자원 개발의 전략을 가지고 어떤 그 기관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죠. 그 기관의 비영리 조직의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영리 조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리 조직의 수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용료 개념이죠. 그리고 뭐 바자회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이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해도 그 목적 사업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원 개발의 큰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료 그 자원 개발 수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해야 이용료를 내면서 어떤 민원이나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연동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이용료의 적정한 선을 정하고 또 그 이용료를 지불한 것만큼의 서비스나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건데요. 정부 보조금은 비영리 조직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방식이나 그런 루트는 굉장히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보조금은 융통성이 좀 이렇게 적다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민간보다는 적다는 것이고요. 또 민간 자원은 융통성과 더불어서 전문성을 개입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는 곳에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받는 것이 이제 좋은데, 그 받고 나서 사용을 하거나 또 보고를 하거나 그 그 어떤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서포트하는 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자신 있게 민간 모금을 우리는 활성화해서 우리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보조금을 주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강제적인 사항이 너무 많아서 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세 번째는 이제 기부자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뭐 적극적인 어떤 그 모금 활동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영리 조직의 유동적인 기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기부자를 확보하고 개발하고 또 적극적인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라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기부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기부자들이 원만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통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해보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응용을 한다거나 활용을 해본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 수업은 이 그 모금 캠페인을 개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보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금 캠페인의 그 장단점을 우리 수업에서 다 같이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모금을 할 때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모금이라는 그 시장이 출발을 했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생산 중심의 마케팅에서 판매 중심으로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가잖아요. 모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생산 중심 전략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대학들이 뭐 교회나 대학이 그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나 학교의 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그 교회가 만들어지거나 학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모금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고 경쟁 구도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판매 중심으로 그 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뭐 상품을 갖고 있다, 더 좋은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 교회 설교가 더 좋다, 우리 학교에 뭐가 더 좋다,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그런 PR 활동을 통해서 판매 중심의 전략으로 모금을 이제 하고 해 나갔었죠. 그런데 이제는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고객 중심의 전략으로 이제 터닝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된 그 입장은 마케터가 표적 시장의 욕구와 요구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게, 그, 우리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참하는, 또 거기에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객의 대상이 뭐 젊은이다, 그럼 캠페인의 방식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뭐 여성이다, 아니면 아동이다.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모금 캠페인의 어떤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보시면 돼요. 유나이티드 웨이 인터내셔널이 있고 유나이티드 웨이 아메리카가 있는데 US죠. 뭐 미국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고 전 세계를 그 총괄하는 그런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의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제 모금에 관련된 전략을 짜고 그런 모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온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그 강점과 단점을 분석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 웨이는 자선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부자에게 어떠한 선택도 주지 않는 전통은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부자가 결국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부자가 기부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기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기부자한테 참여를 그 강요하거나 뭐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떤 그 조직의 미션으로,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미션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천 항목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단지 돈을 기부하고 끝나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자선 뮤추얼 펀드 같은 식으로 그 기부를 함과 동시에 본인이 수익자가 된다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뭐 기업의 그 주식회사의 그 주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모금 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원이 기부자로부터 들어온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나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기부자에게 꼭 그 피드백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나이티드 웨이의 그 실천 항목입니다. 우리는 기부자에게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다소 희박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뭐 굉장히 강화가 돼서 이렇게 그 공개도 하고 그 경영 공시 하듯이 공개도 하고 또 이제 기부자에게 레터도 보내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지만 유나이티드 웨이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실천 항목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금 조직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금 조직의 규모는 뭐 모금 시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모금 조직이 크기만 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금 조직은 사업과 모금 조직에 병행하는 조직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모금 전문 조직과 그러니까 모금만 하는 그런 그 모금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사실 초창기에는 모금만 하는 그 조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을 해서 배분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과 모금 조직을 하는 병행 조직으로 지금 형태를 꾸리고 있는 거고요. 모금만 하는 조직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모금만 하는 조직들은 딱 눈에 띄게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제시를 할 조직이 없는데, 어쨌든 모금 전문가 시장이 생기면, 전문가 양성이 되면, 모금만 하는 어떤 그런 전문 조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모금 조직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형태는 기능적인 조직과 지역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죠. 기능적인 조직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직이고요. 지역적인 조직은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모금하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금 조직의 형태는 기능적인 조직과 지역적인 조직의 두 가지인 것이고요. 또 조직의 체계와 업무의 기술을 잠깐 살펴보면요. 조직은 그 업무 수행에 따라서 보고 체계도 다르고 업무 기술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금 조직 역시 그 보고 체계나 조직의 업무 내용을 분명히 조직에 명시를 하고 그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조직 내에서도 위임과 권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보고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위임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업무를 위임할 때 보면 보통 전결권자라고 해요. 얼마까지는 뭐 어디가 전결권자고, 또 비용이 커지면 그 상위의 상급자가 또 전결권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내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이거는 우리가 행정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모금 전문 직원, 우리가 이제 모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하는 단계 전에 이제 모금 전문 직원을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모금 전문 직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하고 자격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인격 소유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호감을 갖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둘째, 모금 직원은 또 효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잘하려면 일단 글을 잘 쓴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이런 좀 그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좀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있는 사람을 전문 직원으로 쓰는 게 뭐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모금 전문 직원은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모금이 그러니까 기부가 된 그런 어떤 물품이나 금액들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또 모금 전문 직원은 자기네 조직에 대해서 어, 외부 사람들한테, 제3자한테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본인이 일단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상대방한테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금은 모금 전문 직원은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운영이나 의사결정에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애정, 우리가 이제 뭐 애국심, 애사심, 애교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대해서 애교심이 있을 때 학교에 대한 어떤 뭐 그 학교 행사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학교에 자기가 더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금 전문 직원도 그 조직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모금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직원은 기관의 어떤 그 아까 핵심적인 그 인물이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명과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항상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그 직원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모금 전문가도 그렇고, 모금 직원도 있지만, 또, 직원이 아닌,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모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 자원봉사자는, 그때그때, 모금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일반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방식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모금 자원봉사자는 조금 특별한 어떤 그런 어, 우리가 노력 봉사를 한다거나 뭐 단순 어떤 그런 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정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성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체들이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그런 그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항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결국에는 그 기관을 서포트하는 어떤 인력인데, 우리가 아까 뭐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이런 요소로 이제 자원봉사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모금에도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를 해서 그 모금된 금액을 어딘가에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모금에 그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뭐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그 의뢰를 해서 협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관의 자원봉사자로, 모금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금 비용이라는 게 있죠. 모금을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어떤 그 간접 비용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모금 담당 직원이 누굴 만나러 갈 때 교통비가 들 수도 있고, 뭐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통신비, 그러니까 본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모금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기부금 사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충당 그 비율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금이 되는 비용의 어떤 일부분을,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30%까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일부 단체는 뭐 50%, 60%까지도 쓰는데 우리는 아직은 최대가 15%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기부금 총액의 15%까지를 쓸 수 있도록 그 금액 레인지별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부자하고 협의가 됐을 때는 뭐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금 비용은 필수적인 거다. 뭐 100원을 기부받아서 100원을 원하는 사업에 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한테 100원을 받는 시간과 노력이나 또 100원을 전달하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모금 시장이라는 게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금 비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허용, 인식 이런 것들도 조금 점점 더 인정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그 모금회법에 의해서 10%를 쓸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우리 다양한 어떤 뭐 캠페인이나 이벤트나 이런 거에서도 모금을 하더라도 그 모금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감안을 하고 그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금 사용의 투명성이죠. 모금을 한 돈을 제대로 그 목표에 맞게 썼느냐, 목적에 맞게 썼느냐, 이거는 이제 사회 전체가 사실은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도 그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사회가 다양하고 또 사람들도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처벌하거나 뭐 징벌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그 건전하게 그 시민 그러니까 뭐 기부 문화나 모금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들은 대부분의 그 모금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 토론에서 그런 기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떻게 할 건지, 우리 모금 캠페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그 팀 프로젝트 논의를 하시는데, 다음 주 수업에서는 우리가 줌 그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각 팀별로 논의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그 다른 팀하고 공유하는 그런 뭐 주제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식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번 주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별도의 양식이나 뭐 PPT를 안 만드셔도 좋고요. 그 뭐 팀장이 됐든 뭐 팀원이 됐든 누가 발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 실시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